2학년이죠 지금. 네. 신경외과라는 이제 과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계 이제 신경과랑 신경외과 그다음에 소아과 일부 이렇게 해서 강의를 받을 텐데, 신경외과는 이렇게 몇 가지 크게 나눠서 몇 가지 분야로 나뉩니다. 그 중에 이제 큰 게 뇌혈관외과, 중풍, 또 애니리즘 같은 그런 배웠을 거고, 그 다음에 뇌종양, 그 다음에 오늘 배우게 될 소아신경외과, 피디아트릭 뉴로서저리가 있고, 그 다음에 통증이나 또는 운동장애 같은 것들을 치료하는 그런 기능신경외과, 펑셔널 뉴로서저리, 그 다음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두부, 척추, 말초신경 손상, 그 다음에 이제 척추신경외과, 이렇게 크게 나눠서 이렇게 6가지 정도로 신경외과를 나눌 수가 있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할 분야는 이제 소아신경외과입니다. 소아신경외과에 포함되는 질환들은 뭐 많이 있겠지만 크게 나눠서 척추 유합부전증, 척추가 발생할 때 이렇게 뼈하고 피부가 이게 딱 닫히질 않아서 생기는 척추 유합부전증이 있고, 그 다음에는 머리 유합부전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개강내 낭성질환, 시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후두개와 기형, 포스테리어 포사 아노말리가 있고, 두개골 조기 유합증, 이렇게 한 5가지 정도가 천천천 기형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다룰 분야가 또 하이드로세팔루스, 수두증이 있고, 소아 뇌종양이 있는데 뇌종양은 따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고, 오늘은 주로 기형 질환하고 수두증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기형 질환 중에서 척추 유합부전증을 보면 개방성이 있고 잠재성이 있어요. 개방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딱 볼 때 열려 있는 거죠. 피부 결선이 있고, 또 신경이 이렇게 어떤 때는 노출돼 가지고 신경이 바로 밖에서 보이는 그런 그 개방성 척추 유합부전증이 있고, 대개 이런 것들을 마이엘로 메닝고셀, 마이엘로가 이제 척수를 얘기하니까 척수와 메닝스 하면은 이제 듀라를 포함해서 이렇게 수막이죠. 수막, 그다음에 이렇게 싸고 있는 막이죠. 그 2가지가 이렇게 오픈된 거고, 잠재성은 거기다가 라이포를 하나 붙여요. 라이포. 이제 패트가 있다는 거죠. 라이포가 있으면 패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마일로메닝고셀이 있으면서 패티슈가 같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라이포 마일로메닝고셀이라고 해요. 또 좀 더 자세히 나눠보면은 마일로메닝고셀, 그 다음에 라이포 마일로메닝고셀이 있고, 여기에 유합부전증에 들어가지는 않는데 좀 특별하게 테트로이드 코드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서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여기다가 강의에. 그 다음에 스플릿 코드 말포메이션, 척수가 2개로 스플릿 되어 있는 거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컨제니탈 도말 사이너스, 이렇게 5가지인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마일로메닝고셀은 이렇게 태어날 때 등을 딱 보면 이렇게 등에 피부 결선이 있고 CSF가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열려 있는 거예요. 열려 있는 거고, 여기가 이제 단면을 그림을 보면은 여기 버테브라 뼈가 이렇게 있고, 이제 이게 단면을 본 거예요. 그럴 때 신경이 이렇게 위로 노출이 돼가지고 신경근들이 이렇게 쭉 있고 루트가 있고 노출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마일로메닝고셀이라고 해요. 굉장히 드뭅니다. 요새는 아주 드물어서 산전 검사에서 되게 발견이 많이 되기 때문에 초음파가 좋아져서 되게 이제 뱃속에 있을 때 미리 이제 사산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산전 진단을 많이 하죠. 근데 AFP 같은 것도 옛날에 많이 했지만 요즘에는 이 울트라사운드가 많이 발달을 해서 울트라사운드로 진단을 되게 하고 산전에 미리 이제 발견을 하는 거죠. 증상은 뭐 아시다시피 피부 결선이 있고 뇌척수액 유출이 되게 있어요. 그리고 신경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배뇨, 배변 장애가 있고, 또 발이나 실관절, 고관절에 운동 장애가 있을 수 있고,
스콜리오시스 같이 이렇게 척추 곡선의 이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치료는 굉장히 빨리 해야 됩니다. 요즘에 이렇게 드물게 잘 보지는 못하는데 요즘에는 일단은 그 척수액이 흘러나오니까 바로 균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감염 예방과 신경학적 기능 유지를 위해서 조기에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동반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적어도 72시간 내에 수술을 해야 돼요. 최대한으로 빨리 하는 게 좋죠. 목적은 감염이에요. 감염 예방이 제일 큰 거고.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남아있는, 거기에 있는 그 혈관과 신경 조직을 보존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피부랑 경막 같은 것들을 제거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대개 하이드로세팔루스가 같이 와 있으면 수두증에 대한 단락수를 함께 시행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합병증은 뭐 운두가 뜯어지는 게 제일 많죠. 이게 워낙에 피부 결석이 크고 아이들 피부가 애들이 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잘 덮어놔도 뜯어지는 경우가 많고, 하이드로세팔루스가 흔히 오고, 키아리토 말씀에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 때 동반이 많이 돼요. 합병증으로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도 이제 CSF가 바깥으로 빠지고 이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머리에서 뇌가 이렇게 밑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요. 밑으로 압력이 이렇게 빠지니까 뇌 안에 있는 구조, 그 중에서 특히 소뇌 구조가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을 우리가 히아리 마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동반이 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힙 디스로케이션 같은 것들이 이제 볼 수가 있고, 우리가 그 경막을 덮을 때 레이텍스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인공 구조물에 대해서 알러지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수술은 수술하는 기술은 간단하지만 되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수술은 이렇게 생겨 있죠. 요거를 밖에 있는 앞쪽에는 듀라가 남아 있으니까 이 듀라를 이용하고, 이 바깥쪽에는 인공으로 된 레이텍스 같은 걸로 이렇게 싸서 이렇게 포드를 만들어주고, 그 위를 피부하고 근육으로 이렇게 덮어주는 거죠. 근데 해보면은 굉장히 실패율이 많아요. 하고 나서도 합병증이 많이 생기고 아주 오래 고생을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이때까지는 마이일로메닝거슬이었는데 드물다 그랬죠. 근데 라이프 마이일로메닝거슬은 지금도 자주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크게 기형이 있으면 산전검사에서 발견되지만, 라이프 마이일로메닝거슬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이렇게 덮여있기 때문에 산전검사에서도 발견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이런 상태로 태어나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피부 결손은 없지만 되게 보면 거기에 어떤 그 피부에 이상 소견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혹이 있거나 또는 이렇게 혈관이 모여 있는 것이 이렇게 빨간 혈관 종이 있거나, 거기에 쏙 들어가 있거나 튀어나와 있거나 거기에 털이 나와 있거나, 그런 피부 이상을 동반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 피부 바로 밑에 팻이 있어요. 팻가 있는데 그 지방 조직이 척수하고 연결돼 있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진단은 CT로는 진단이 어려워요. 되게 MRI를 해야 할 수 있고, 근데 처음에는 애들이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있어도. 그런데 이제 크면서 점점 증상이 생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팻 티슈가 정상적으로는 이제 듀라에 덮여, 우리 정상 그 스파이널 코드는 듀라에 덮여 있고, 그다음에 머슬, 그다음에 본이 있고 머슬이 있고, 이제 그 위에 우리가 팻 티슈가 있어야 되는데, 팻 티슈가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팻 티슈가 스파이널 코드하고 이렇게 붙어요. 붙어서 정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아기가 나서 자랄 때 뼈는 빨리 자라고 신경은 늦게 자라기 때문에 마치 신경이 척추 그 관 안에서 이렇게 끌려 올라가는 듯한 그런 모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이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거의 코드 레벨이랑 그 척추 레벨이 같은데, 이게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코드가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밑에서 이제 잡고 있으니까, 팻 티슈가 딱 붙어서 잡고 있으니까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런 현상을 테서드라고 해요. 테서드. 그러니까 결박됐다, 붙었다, 뭐 잡고 있다 이런 뜻으로 테서드 코드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나중에 이제 테서드 코드 신드롬이 따로 나오겠지만, 이런 테터링 현상 때문에 신경이 당겨지는 거죠. 당겨져서 시간이 지나가도 이게
신경이 이제 점점 땡기면서 이렇게 압력을 많이 받게 되니까 신경 손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키가 크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이제 증상이 진행이 되면 특히 이제 배뇨, 배변 장애 같은 것들이 나타나면 수술을 해도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수술을 하기도 해요. 수술할 때는 이제 신경근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를 많이 해야 돼요. 이 피부 경소 사진을 보면 이렇게 얘는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록하고 여기 쏙 들어가 있죠. 얘는 꼬리가 같이 있고 결손도 있고 여기 구멍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보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응급실이나 뭐 이런 데서 땅파를 하다가도 야, 이 꼬리가 달렸는데 이거 재밌네. 그리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얘는 진화가 덜 됐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나가지 말고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아 이거는 뭔가 있다. 척추, 되게 이 밑에 척추 아래쪽에 이렇게 피부에 생기니까 이런 경우에는 꼭 의심을 하고 검사를 해야 돼요. 검사를 해서 지금 소위 얘기하는 라이포마이로메닝코실이 있는가. 꼭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다 이게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MRI 소견을 보면 여기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이게 패티슈예요, 패티슈. 이거 이제 옆에서 이렇게 잘라서 본 건데 여기 이제 뼈가 있죠. 버테브라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스파이널 코드가 이렇게 있는데 스파이널 코드하고 이 패티슈가 이렇게 크게 자리를 잡아서 여기는 피부고 위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붙어 있기도 하고 요거는 작지만 그래도 신경을 딱 잡고 있어요. 원래 신경 끝이 한 이쪽 와 있어야 되는데 신경 끝이 여기 밑에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라이포마이로메닝코실이라고 해요. 이렇게 생겨 있어요. 생후 1개월 되는데 세크랄 프로트루딩 메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생시부터 있어 왔는데 애기 처음에 태어나자마자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한 달쯤 되니까 압도미널 디스텐전이 왔어요. 그래서 소아과를 봤더니 얘가 이제 뉴로제닉 블레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레더가 이렇게 소변이 안 나가니까 배가 이렇게 점점 불러져서 왔어요. 압도면 소프트하고 그렇지만 디스텐트도 있고 메스가 이렇게 사이클론이 있었어요. MRI를 찍었더니 얘는 그 패티슈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데 여기 보이는 패티슈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이고 너무 어리면 MRI에서도 속이 잘 안 나타나요. 여기 단면을 보면은 요게 단면인데 요게 버테브라죠. 여기에 버테브랄 바디고 뒤에 이제 이렇게 스파이널 코드가 있는데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렇게 여기 패티슈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걸 수술을 하는데 잘 안 돼요. 여기. 여기에 이제 이렇게 프로트루딩 메스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위고 여기가 아래예요. 업노멀한 그런 스킨 티슈를 찌어내고 이렇게 스킨을 딱 열자마자 CSF가 쭉 나와요. 보이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제 밑에 신경 조직이 있을까가 제일 걱정되는 거예요. 지금은. 신경은 이렇게 가위로 잘라버리면 안 되니까 디섹션 하다가 제일 조심해서 자세히 해야 돼요. 점점 이제 디섹션을 하다 보면 여기 이제 피부를 이렇게 잘라내는데 여기 보면 피부 밑으로
스파이널 코드가 이렇게 보입니다. 보이죠? 스파이널 코드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피부에 이렇게 붙어 있는 여기 안에 뺏길 수가 있고, 지금부터는 이제 신경을 최대한으로 손상받지 않도록 이 피부 조직을 신경에서 벗겨내는 거죠. 어떻게든지 남아있는 신경 조직을 살린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스파이널 코드 끝으로 가서 이렇게 티슈가 이렇게 생겨있어요. 여기 이제 배터 티슈들이 있고, 요거를 다시 이제 꺼내서 이렇게 돌돌 말듯이 이렇게 꺼내가지고 코드 모양처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빨리 수술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옆에 이제 듀라하고 붙어 있는, 여기는 듀라는 없지만 가능한 이 조직을 이용하고 인조로 된 아티피셜 듀라죠. 아티피셜 듀라를 넉넉하게 이제 위에다가 덮어서, 이게 이제 CSF가 이제 흘러나오면 안 되니까 잘 워터 타이트하게 잘 꼬매고, 이렇게 꼬매고, 피부를 닿는데 이제 피부 닿는 게 제일 어려워요. 피부 닿는 게 피부는 이제 옆에 있는 근육을 이용해서 이쪽 근육을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덮고, 이쪽 근육을 잘라서 이렇게 한번 덮고, 이래서 타이트하게 위에 것도 덮고, 이래서 이 근육이랑 파시아를 이렇게 덮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디펙트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스킨 플랩을 이렇게 이용해서, 로테이팅 플랩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수술 후 사진이에요. 그리고 얘는 다행히 미리 이제 그 신경성이 완전히 오기 전에 수술을 했기 때문에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수술 전에 정상인 경우에는 되게 정상이에요. 근데 수술 전에 신경 손상이 일단 많이 와 있으면은 반반이에요. 호전되는 거는. 그래서 이제 수술 전에 방광마비가 완전히 와 있으면 안 된다고 이제 미리 보호자한테 얘기를 하고, 다른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장기 추적이 중요하고, 이렇게 라이프 마일로메닝거스는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이 케이스는 어디 전에 적어서 그런데 페트가 큰 경우에는 굉장히 광범위한 수술을 해야 돼요. 대개 태어나서 뭐 한두 달 안에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죠. 어쨌든 우리가 이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니까 애들한테.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요거하고는 다른데, 유압부전증하고 좀 다르지만 틱 필름 터미널레라고 해서, 필름 터미널레가 있죠. 필름 터미널레가 스파이널 코드 끝에 붙어서 밑으로 이렇게 아주 가느다란 파이브러스 티슈라서 별로 힘을 갖는 것이 아닌데, 이 경우에는 이 필름 터미널레가 굵어요. 굵고 짧아서 척추를 이렇게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못 올라가게. 그래서 이제 견인에 의해서 발생한 게 아까 얘기한 테터링에 의해서 발견될 수가 있어갖고, 우리가 테터드 코드 신드롬 또는 틱 필름 터미널 이런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늦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수술은 비교적 쉽습니다. 요게 이제 중요한데, 태생 8주에는 이렇게 벌테브랄 레벨하고 신경이 스파이널 코드하고 딱 같이 있어요. 딱 같은 레벨에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다 가 있는데, 태생 24주가 되면 조금씩 쭉 끌려 올라가죠. 이렇게 루트가 길어지면서 코드가 끌려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기고, 출생 시 정도 되면은 L2, 3 요 정도에 되게 있게 되고, 성인이 되면 L1, 2 이 정도의 이제 스파이널 코드의 끝이 위치하게 돼요. 그런데 L2 이하에 위치를 하게 되면 척추가 테터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을 해야 돼요. 요거를 이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하고, 증상이 없이 그냥 어른들에서도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뭐 그냥 두어도 되고, 증상이 없더라도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약간의 증상들이 있어라도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이제 미리 수술을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크게 번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술하면서 데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케이스를 보면은 이분은 50세예요. 50세인데 잘 살아왔는데 소변을 잘 못 보고 로백 페인 있고 다리가 아픈 것이 꽤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뉴로제닉 블레디가 살짝 와 있고, 에날 톤이 볼런터리는 괜찮은데 인볼런터리가 조금 떨어져 있고, 페리 에날 센스도 인테크리 굉장히 드문 케이스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엑스레이를 보면 뭐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50세니까 이렇게 디제네티브 디스크 체인지만, 디제네티브 본 체인지만 있고, MRI를 보니까 이게 스파이널 코드가 이렇게까지 내려와서 거의 4, 5 거의 4 정도까지 이렇게 있는 게 스파이널 코드가, 알겠죠? 이제 이렇게 여기 스파이널 코드인데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거는 테터럴드 코드 신드롬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잘 알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뼈를 이제 라미넥토미를 하고 뼈를 떼어내고, 듀라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듀라가 이렇게 보이고, 듀라를 열면 이렇게 루트들이 쫙 보여요. 이게 루트예요. 사람의 루트고. 근데 보면 이게 이제 뚝 노란 게 있죠. 이게 패티슈가 들어가 있는, 좀 함유되어 있는, 이게 필름 터미널이 이렇게 두껍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루트를 거기서 제일 이제 손상 받지 않도록 조심해서 떼어내고, 이런 수술을 할 때는 이제 밑에 근전도 검사를 다 할 수 있도록, 신경 전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이 안에도 신경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이는 거 있죠? 이걸로 스티뮬레이션을 해서 만일에 여기에 신경이 있으면은 다리에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이제 수술 중 모니터링 검사를 해놓고 준비를 해놓고, 이게 신경이 이제 없었다는 걸, 안에 신경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자르는 거예요. 이거는 이 자체가 무슨 나쁜 튜머가 아니기 때문에 결박되어 있는 그것만 해결해 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뜨거워져 있는 필름 터미널을 피가 안 나게 뒤지고, 다른 다음을 잘 보세요. 다른 다음을 잘 보면 마이크로스코프로 현미경으로 보세요. 쭉 올라가죠. 이게 끌려 올라가죠. 이쪽이 이 아래쪽이고, 이게 이만큼 이제 많이 당겨지고 있다가 여기를 이제 끊으니까 이쪽으로 쭉 끌려 올라갑니다. 스파이널 코드에 붙어 있는 필름 터미널에다 이렇게 끌려 올라갑니다. 이건 이제 바이옵시를 하기 위해서 여기 일부 잘라서 보면 거기에는 뭐 특별한 파이브러스 티슈랑 신경은 없고 팻 티슈만 있고, 이렇게 틱 필름 터미널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쪽으로 바꾸고. 신기하죠? 살아있는 사람들 보면서 수술 이 환자는 뭐 다 좋아졌어요. 페인도 없어지고 블레더도 올까 말까 하던 그때였기 때문에 다 좋아지고 한 열흘쯤 지나니까 셀프 보이지도 가능하고 CS 컬렉션이 잠깐 있었지만 뭐 큰 문제 없이 해결이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스플릿 코드 말포메이션, 척수 이분증. 척수가 둘로 갈라져 있는데 타입 1은 듀라 슬립까지 같이 갈라져 있는 거고, 하나는 듀라는 하나인데 그 안에 코드가 두 개로 갈라져 있는데 굉장히 드뭅니다. 책에는 나와 있는데 저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거의 몰라도 되겠죠. 이거는 수술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 가운데 막이 있으면은 하나로 이제 막을 없애고 하는데 저도 본 적이 없어갖고 이건 그냥 이런 게 있다, 스플릿 코드 말포메이션이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이 컨제니탈 더말 사이너스인데, 더말이라는 게 이제 피부죠. 피부 밑에 있는 그 더말 티슈, 더말 사이너스라 해서 구멍이 살짝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에 함몰이 있으면서 이 부위로부터 피부 조직이 신경계나 그 부속 조직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질환이에요. 발병 기전은 정확하지 않지만 피부 외배엽하고 발생 과정에서 신경 외배엽 분리가 실패해서 생겼을 거다, 이렇게 생길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피부가 이렇게 애기들 보면은 속 들어가 있는 애들이 꽤 있어요. 보면 고기가 어른 돼서도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요게 안쪽하고 연결이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연결이 있더라도 저 안쪽까지 연결이 있더라도 그냥 CSF가 글로 나오지만 않고 이 어떤 아까 얘기한 테트드 코드 같은 그런 증상만 없다면은 이렇게 사이너스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피부 함몰, 홀이 있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고, 근데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뇌 척수액이 글로 흘러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MRI를 해서 그 안에 이제 연결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연결이 없다, 이제 연결이 있으면 거기에 뭔가 디스차지 같은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만일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 안으로 균이 들어가서 크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척수 농양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발견돼서 그런 현상이 있으면은 고기를 다 잘라내고 붙여야 되는데,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우리 병원 케이스는 아니고 딴 데서 케이스 레포트를 갖고 나온 건데, 서울대병원에서 갖고 나왔는데 내가 한 학생들한테 보여주려고 케이스를 좀 빌렸어요. 한 12개월 된 애기인데 2주 전부터 자꾸 열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을 갔더니 토하기라고 그랬더니 그냥 단순한 열인 줄 알고 그냥 보냈어요. 5일 후에 됐더니 다리를 이렇게 좀 질질 끌어요. 약간 끄는 증상이 나타나고, 또 응급실을 갔는데 또 그냥 소아과에서 보고 아기가 좀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보냈는데, 곧 그 어센딩 쿼드리플레지아, 그러니까 사지를 다 못 쓰게 돼가지고 응급실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피버 7이 있고 아주 이리터블 하면서 의식은 괜찮은데 어퍼 모터, 그러니까 익스트리미티 위크니스가 하고 다리는 하나도 없고 움직임이 하나도 없는 거죠. 팔도 이제 못 움직이게 돼요. 처음에는 왔었는데, 그다음에 C4 더마텀 아래로 감각도 떨어지고, 니적이나 앵클족이 다 떨어져 있고, 블레드 디스텐전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그때 가만히 보니까 얘가 요만한 점이 이렇게 폴이 있으면서 여기 잘 안 보이죠? 자세히 이제 소아과 의사가 응급실 의사가 봤으면 알았을 텐데 몰랐던 거예요. 요게 이렇게 조그맣게 디스차지가 있어서 여기로 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MRI를 찍어보니까 모든 서비칼부터 시작해서 룸바까지 다 퍼스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퍼스가. 이게 다 퍼스예요. 퍼스 주머니. 여기가 퍼스고, 이렇게 심각한, 바깥으로는 뭐 흘러나오는 것도 없고
아무런 증상이 바깥으로는 이거 자세히 피지컬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거기를 뭐 검사할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찌르니까 안으로 찌르니까 안에서 퍼스가 확 나왔어요. 얘는 거의 평생은 이제 이렇게 쿼드리플레이저 상태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피지컬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리고 이런 걸 알고 있는 거하고 모르고 있는 건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애기들이 속 들어가서 뭔가 호흡 같은 것이 있으면서 안으로 뭔가 있을 때는 꼭 검사를 권유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피지컬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이제 레지던트들 보면은 배 아프다 그러면은 그냥 압도면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그게 쉬우니까. 그렇지만 배가 아프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렇게 배를 걷고 우리가 진찰하는 방법이 몇 개 있죠? 배웠죠? 시진, 눈으로 보고, 촉진, 만져보고, 두드려보고, 탁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해야 돼요. 환자를 자꾸 만져야 되고 이렇게 자꾸 만지고 이렇게 피지컬을 하고 두드려도 보고 이렇게 그 환자랑 접촉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의사생활을 하면서 환자랑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환자랑 이렇게 접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회진을 돌더라도 그냥 가만히 서 있지 말고 또 아프신 분들께 손도 잡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물어보고 하면은 환자들은 나도 환자가 돼봐서 아는데 나도 이제 맹장 수술할 때 환자가 돼보기도 하고 그랬지만 환자 입장에서 이렇게 누워서 보는 의사들은 대단히 어마어마해 보여요. 같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좀 덜하지만 누워서 보는 그 의사들은 굉장히 대단한 존재로 느껴지고 마치 자기 생명을 구해주는 그런 신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와서 얘기도 따뜻하게 하면서 손을 이렇게 잡고 또는 뭐 이렇게 뭐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이제 머리도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고 목이 아프다 그러면 목도 이렇게 만져보고 이러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접촉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주는 그 인풋가 굉장히 많아요. 인풋이. 이거 우리 센서리 옛날에 우리 뭐 이렇게 브로카 뭐 이런 그 에어리어 할 때 그 센서리 그 에어리어가 있죠. 뇌에 제일 큰 데가 이렇게 손가락, 손 이런 데에서 받는 인풋이 크다고. 센서가 많으니까. 그다음에 더 큰 데가 이제 입술 같은데, 혀 이런 데는 굉장히 센서리 인풋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런 인풋이 확 올 때 사람이 그냥 만나서 안녕하세요 하는 거하고 손 잡는 거, 소리 악수하는 것이 우리는 그냥 단순히 별 생각 없이 잡는 것 같지만 그 손을 이렇게 마주할 때 오는 그 인풋이 센서리 인풋이 뇌에 저장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돼요. 그냥 뭐 애인들끼리도 연인들끼리도 이렇게 사랑한다 이런 말하는 거하고 그냥 말만 하는 거하고 손 잡을 때 손 처음에 잡을 때 짜릿한 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그뿐인가요? 뽀뽀를 처음 할 때 그것이 강렬한 이유는 그 인풋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뇌에 들어가는 인풋이. 그래서 아기들을 이제 기를 때도 이제 엄마 아빠가 돼서 기를 때도 아기들한테 그 접촉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포옹해주고 하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실험을 한 경우도 있어요. 미국에서 실험을 했는데 아이들 이제 그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기르면서 좀 잔인한 실험이기도 한데 한 군은 안 건드리고 잘 해주긴 하지만 한 군은 자꾸 접촉을 하고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했더니 발육이 뭐 달라졌다는 그런 보고도 있지만 어쨌든 이 접촉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환자와 의사와의 접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의사가 돼서 갈 때 또 실습을 할 때도 환자를 많이 만져야 돼요. 어떤 분들은 옛날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환자가 여기 옆구리 되게 아프다고 그랬는데 뭐 검사를 다 했어요. 다 하고 그랬는데 안 나왔는데 보니까 헬페스예요. 헬페스. 그냥 이렇게 들춰보기만 하면 알 수 있는 건데 헬페스 조스타가 있는 거를 모르고 그냥 이렇게 피지컬 안 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보면은 지금 이 케이스를 보면 환자를 자세히 눈으로 보고 진찰하는 게 그리고 환자한테 답이 다 있어요. 환자가 증상을 얘기할 때 그 증상을 자꾸 캐묻고 하다 보면 그 안에 답이 있고 환자가 우리 스승이죠. 이럴 때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 피지컬이나 또는 이렇게
환자를 만져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 시간에 알았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브레인하고 뭐 뒤늦게 이렇게 다 조치했지만 얘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척추 유압부전증이었고, 지금부터는 이제 머리 유압부전증이에요. 머리 유압부전증은 척추랑 비슷합니다. 유압부전이 있는 거예요. 거기 위에 그 신경 위에, 특히 이거는 뇌 위에 뼈하고 듀라, 뼈, 머슬, 피부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안 붙어 있는 거죠. 빈도는 훨씬 낮아요. 후두부가 가장 많고, 수술은 이제 빨리 해주는 게 좋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수술의 목적은 탈출된 신경 조직을 복원하고 경막과 두피 성형술을 시행하고 척수액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신경 조직을 더 다치면 안 되는 거죠. 종류는 이렇게 많아요. 수막류, 뇌류, 뇌가 나오는 거죠. 수막뇌류, 이거는 메닝스하고 브레인이 같이 나오는 경우, 벤트리까지 나오면 뇌낭류, 그다음에 다 나오면 뇌낭 수막류, 뭐 이렇게 나온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이거는 이 정도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되게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질환 위주로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인트라크라니얼 시스트가 있어요. 그 중에서 아라크노이드 시스트가 우리가 흔히 발견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머리 안에 이렇게 물이 들어가 있는 공간이 많죠. 벤트리클이 있고 또 시스턴 스페이스도 있지만 또 정상적으로 있는 부위가 커지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 뇌의 일부가 소실이 되면서 생기는 좀 포렌세팔릭도 있고 몇 가지 시스트가 있을 수가 있는데 서브칼로잘 미드라인 시스트 이런 것들은 이제 가운데 이렇게 평소에는 흔히 이제 보통 사람한테는 안 보이는 시스트가 이렇게 보이는 건데 이런 경우는 되게 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문제를 안 생기는데 아라크노이드 시스트가 이제 문제가 돼요. 거미막 낭종이죠. 이것은 이제 아라크노이드, 거미막이 발생 이상으로 인해서 뇌척수액을 포함하는 그 시스트가 물혹이 있는데 그 물혹에 싸고 있는 그 물혹의 껍데기가 아라크노이드예요. 아라크노이드 멤브레인으로 되어 있는 그런 낭성질환이에요. 머릿속에 생기는 낭성질환 중에 가장 흔한 원인이고 되게 어릴 때 많이 발견이 돼요. 실비안 피셔가 어딘지 알죠? 유로아나토미 때 배웠죠? 실비안 피셔 제일 많고 그다음에 컨벡시티, 인터헤미스페릭 피셔, 슈프라셀라 시스턴. 어쨌든 이 시스턴 이렇게 그 CSF가 들어가 있는 그런 조직 그런 부위에 생기는 비정상적인 시스트죠. 이제 발생학은 뭐 이론이 많이 있지만 이게 지금 이제 애기 엄마 뱃속에서 발생할 때 엔도메닝스라고 해서 피아, 뇌에 붙어 있는 피아, 그다음에 듀라, 가운데 아라크노이드 이 세 개가 이렇게 같이 하나로 있다가 CSF가 이렇게 확 밀려 들어가면서 이 두 개가 나뉘어요. 피아하고 듀라가 나뉘고 가운데 공간이 아라크노이드 스페이스로 남게 되는데 아라크노이드 멤브레인으로 거기에 이게 CSF가 이렇게 밀려 들어가서 딱 닫히면서 주머니가 됐다. 이제 이런 가설이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거죠. 이제 제일 많은 이제 실비안 아라크노이드 시스트를 보면은 타입을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이거는 좀 작죠. 여기는 좀 작고 크고 아주 크고. 그래서 이 갈라시라는 사람이 참 자기 이름을 붙여갖고 이렇게 큰 거를 1, 중간 거를 2, 제일 큰 걸 3 이렇게 타입을 나눴어요. 되게 쉽죠. 근데 이 사람이 이게 잘 나눴기 때문에 이걸 할 때는 항상 이 사람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이럴 때는 별로 특별한 치료가 필요가 없고 요 2인 경우에는 증상이 있으면 할 수도 있고 대개 이렇게 3 정도 되면은 뇌가 막 눌리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큰 것도 있어요. 컨벡시티에 있는 아라크노이드 시스트, 인터헤미스페릭에 있는 이렇게 큰 아라크노이드 시스트, 쿼드리제미널 시스턴에 있는 이렇게 큰 시스트 이런 것들이 자주 발견이 돼요. 수술은 다 하는 거 아니고 증상이 있을 때 하는데 어떤 경우에 하느냐면 이제 포칼 뉴로털 사인이 있고
있고, 그러니까 어디가 뭐 위크니스가 있다든가 없던 것이, 또는 이제 두개강 내압 IRCP가 생긴다든가 낭종이 점점 커지면 그럴 때 수술을 할 수 있고 시저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오래 눌려서 뇌가 오래 눌리면은 거기가 이제 그 글라이오틱 체인지를 하면서 거기가 뇌가 흉터처럼 변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저를 할 수 있어요. 치료는 옛날에는 이제 그 션트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그 낭종하고 뱃속으로 이렇게 관을 연결해가지고 물이 빠져나가게 해서 압력을 줄여주는 걸 많이 했는데, 이걸 하고 나면은 나중에 션트 할 때 나오겠지만, 이제 하이드로세팔로스 나오겠지만, 이물질을 몸속에 넣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이제 많이 그 부작용이 많이 생기고 합병증이 많이 생겨서 수술을 또 하기도 했죠. 수술을 했는데 이것도 수술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바깥쪽을 띄기는 쉬운데 안쪽에 그 피하랑 딱 붙어있는 쪽을 띄려면 피도 많이 나고 신경손상도 줄 수 있어서 쉽지 않아서, 요즘에는 이제 이 엔도스코픽 페네스트레이션이라고 해서 내시경을 이용해가지고 뚫어서 정상적인 CSF 스페이스하고 연결해주는 그런 걸 많이 해요. 그래서 션트는 비교 심플하고 위험성은 적지만 컴플리케이션이 많고, 크라니오토미는 제일 확실하지만 다시 재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수술할 때 모빌리티가 좀 생길 수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엔도스코픽 페네트레이션이 제일 좋은 걸로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수술한 케이스죠. 내가 수술한 케이스인데 2살짜리인데 얘는 수술을 이렇게 크게 했어요. 근데 이 수술이 생각보다 쉽지 않고 이 또 빈 스페이스가 또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페네스트레이션을 하는데, 18살 남자인데 헤데이크하고 시저가 있어서 왔어요. 봤더니 엑스레이에서 보면 뭐 특별한 게 없는데 CT를 보면 이렇게 크게 타입 2 정도 되겠죠, 그죠? 아까 본 것은 타입 2 정도 되는 시스트가 아라크노이드 시스트가 있어요. MRI를 봐도 크게 시스트가 있어갖고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얘는 조그맣게 구멍을 하나 뚫고 엔도스코피를 넣어서, 이것이 자기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챔버가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점점 커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정상적인 CSF 스페이스하고 연결을 해줘가지고 구멍을 뚫어줘서 물이 들락날락 하면은 압력을 이제 안 주니까, 압력을 받질 않으니까 페네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멍을 내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해서. 그래서 이제 구멍을 뚫고 이제 엔도스코프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엔도스코프로 아라코네를 이렇게, 이거는 지금 시스트의 안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시스트의 바깥 구멍은 그냥 눈으로 보면서 열고, 그 안쪽에 있는 이제 그 아라코네드 멤브레인의 안쪽 월을 내시경이 들어가서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펄럭펄럭하죠. 이게 펄럭펄럭하는 게 보이는 것이 안쪽에 이제 정상적인, 저 밑에는 정상적인 CSF 스페이스니까 거기랑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내주니까 안에 있는 이제 압력이, CSF의 압력이 이렇게 쳐서 피가 좀 나올 수도 있지만 금방 지져집니다. 이러면 이렇게 지지고, 안쪽에 하고 두 보면 혈관들이 다 보이죠. 네, 혈관도 여기는 옵틱 너브고 미드 세레브럴 아테리, 안테리어 세레브럴 아테리가 다 보이죠. 그렇죠. 이렇게 엔도스코프를 해서 안쪽에 있는 구멍하고 이제 이 정상적인 CSF 스페이스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시켜줘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수술 후에 이렇게 좀 남아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서 점점 얘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CSF 스페이스하고 연결시켜주는 것이 치료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나머지 후드가의 기형하고 보고 들어가도록 합시다. 10분간 휴식.